이 책은 진영, 그 후에 아빠는 유학 중이라는 제목으로 나왔다가 지금은 절판되었습니다. 이번에 진영의 슈퍼스타 옥이라는 제목으로 바꿔 개정판을 냅니다. 오디오북 개정판입니다. 프롤로그, 에필로그, 그리고 종이책에는 없는 한 꼭지를 포함해 총 23꼭지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프롤로그와 1장을 낭독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10번에 걸쳐서 이야기가 올라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글을 쓰는데 힘이 됩니다. 알람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진영의 슈퍼스타 옥 프롤로그 2009년 말 회사 일로 잠시 한국에 머무는 동안 부모님과 가졌던 우연한 대화가 이 글을 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식사 중에 아버지가 불쑥 말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나 같은 가장이 있었나 몰라. 돌도 안 된 아들까지 해서 어린 자식 셋을 다 부인에게 떠맡기고 혼자 미국에 3년이나 가 있었으니까. 그것도 돈 벌러 간 것도 아니고. 나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그러게요. 요즘은 아예 상상도 하기 힘들겠지만 당시로 봐도 아빠는 좀 특별했어요. 아버지는 1975년부터 78년까지 만 3년간 국비 장학금을 받고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가족을 데리고 갈 형편이 아니었기에 어머니와 우리 삼형제는 외할머니 댁이 있는 진영으로 내려가 지냈습니다.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그 3년간 내가 진영에서 겪은 일입니다. 2006년 폐암 발병 이후 아버지는 부쩍 지난 시절에 대한 회한을 드러내곤 했습니다. 무엇보다 바쁜 교회 일로 가족과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했습니다. 그 중에는 3년간 혼자 떠나 있던 유학 시절, 그러니까 나의 진영 시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는 중에 문득 그 시절에 대한 글을 써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병으로 고통하는 아버지에게 당신의 3년간 부재가 결코 자식들에게 불행이 아니었음을, 아니 지금도 내 인생에서 가장 그리운 시절이었음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아버지가 잘 모르는 그때 이야기를 들려드리므로 치료에도 일말의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에서 말입니다. 물론 그 3년이 어머니에게는 어렸던 내가 결코 알 수 없는 인고의 세월이었겠지만요. 하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이 글은 아버지 생전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 생각해보면 가장 가여운 일은 아버지 없이 살았던 우리 형제들이 아니라 멀고 먼 미국에서 혼자 발버둥 치며 일하고 공부했을 아버지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버지는 그 시절 하루도 빠지지 않고 고국에 두고 온 아내와 자식들을 위해 기도했다고 합니다. 어머니의 간절한 눈물의 기도가 아버지를 지켰다면 아버지의 기도가 우리 가족을 지켰을 겁니다. 하지만 나는 오랫동안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너무 바쁘고 유명한 아버지. 항상 한 걸음 떨어져서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아버지는 아주 오래전 단 3년 내 곁을 떠났지만 나는 오히려 수십 년 동안
아버지를 떠나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회한마저 느낍니다. 흐르는 강물처럼 이 영화 마지막에는 맥클레인 목사가 사랑하는 아들을 잃고 설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중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한탄을 했을 겁니다. 주여, 저 사람을 돕고 싶은데 나는 너무 부족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을 도울 수 없다는 건 가슴 아픈 일이지만 그것 또한 인정해야 하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도와야 할지도 모르지만 그 사람이 내 도움을 원하는지도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다 보면 그들은 어느새 우리 손에서 미끄러져 멀리 사라집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을지 몰라도 온전히 사랑할 수는 있습니다. 사춘기를 보내며 심지어 어른이 되어서도 나는 아버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기보다는 이해하려고만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어떻게 아버지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감히 누가 부모의 사랑을 온전히 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버지를 이해하기 전에 분명히 더 사랑할 수 있었는데, 그리고 그 사랑을 좀 더 잘 표현할 수도 있었는데, 그러지 못한 게 가슴 아픕니다. 그렇기에 생각하면 할수록 더 미안하기만 한 나의 아버지에게 이 작은 책을 바칩니다. (1장) 진영에 간다. 언니야, 며칠 남았노? 동생이 조금 전 물었던 질문을 또 던졌다. 시골에서 서울로 올라온 지 한참 되었지만 동생은 아직도 가끔 이렇게 사투리를 쓴다. 나보다 1살 어린 동생 훈이는 나를 형이 아니라 언니라고 불렀다. 아까 말했잖아. 새밤 더 자야 한다고. 훈이는 작게, 그러나 초등학교 1학년이 낼 수 있는 가장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아마 훈이에겐 아직 남은 새밤이 너무도 길게 느껴졌나 보다. 훈이만이 아니었다. 나도 아직 새밤을 더 자야 한다는 생각에 새삼 기다림이 주는 답답함을 느꼈다. 새밤이나 더 자야 아빠가 미국으로 떠난다. 그러나 나와 동생이 기다린 건 아빠와의 이별이 아니었다. 사이가 안 좋은 부자지간이라 하루라도 빨리 헤어지고 싶어서 안달한 게 아니었다. 우리가 기다린 건 아빠와의 이별이 아닌 진영과의 만남이었다. 아빠가 미국으로 떠나는 날, 엄마와 우리 삼형제는 진영 외할머니 댁으로 내려간다. 하루라도 빨리, 아니 한순간이라도 빨리 진영으로 가고 싶었다. 사실 우리 형제에게 아빠는 잠시 헤어진다고 새삼 그리워할 대상이 아니었다. 내 기억에 같이 앉아서 밥을 먹은 적이 거의 없을 정도로 아빠는 교회 일로 정신이 없었다. 그러나 진영은 달랐다. 엄연히 우리와 함께하는 실제였다. 초등학교 1, 2학년에 불과한 동생과 나에게 진영이 추억이 된 데에는, 특히 훈이가 나보다 더 진영을 그리워한 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 연년생으로 두 아들을 둔 부모님은 당시 둘을 함께 키울 경제적 여력이 되지 못했다. 결단을 내려야 했다. 일단 갓난아기인 동생을 부모님이 키우고 그나마 제대로 걷고 말도 하는 나를 진영 외할머니 댁에 맡기기로 한 것이다. 그렇게 채 두 돌이 되기 전 나는 외가댁 진영으로 내려왔다. 그리고 얼마간의 시간을 진영에서 보낸 나는 다시 서울로 올라왔고 이번에는 동생이 할머니 손에 맡겨졌다. 어린 시절이라 전부 명확히 기억나진 않지만 동생이 나보다 훨씬 더 긴 시간을 진영에서 보낸 건 분명하다. 가끔 서울에 사는 큰 외삼촌 댁에 가시는 할머니를 따라 동생이 서울로 왔을 때나 내가 부모님을 따라 진영에 내려갔을 때 나와 동생은 그렇게 드문드문 상봉했다. 가물가물한 어린 시절 기억 속에 동생이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건 내가 6살 때부터이다. 할머니와 함께 서울에 올라온 동생은 자기가 안 보는 사이 할머니가 사라지자 순식간에 공황 상태에 빠졌다. 그리고 집까지 오는 내내 울부짖었다. 할매야! 할매야! 아마도 그날의 이별이 다른 때와는 달리 긴 이별이 될 거라 예감했던지 아니면 내가 몰라서 그렇지 할머니와 하루 이틀 밤 떨어질 때마다 항상 그렇게 울부짖었던 건지 아마도 후자가 맞을 거다. 왜냐하면 엄마가 내게 몇 번 이렇게 말한 적이 있으니까. 성호야, 서울에만 오면 훈이가 얼마나 우는지. 한 번은 택시에서 하도 크게 우니까 택시 운전사가 애 입 좀 막으라고 버럭 화를 내더라. 그러다가도 집에 와서 너만 보면 울음을 딱 그쳐. 참 신기하지? 아무튼 동생이 아예 집으로 돌아온 날 내게는 두 가지 상반된 기억이 공존한다. 서울역에서부터 집으로 오는 내내 외할머니를 부르며 울던 모습과 엄마와 함께 갑자기 마당에 들어오는 모습. 아마도 후자가 진짜일 거다. 왜냐하면 그날 동생은 단지 내 앞에 등장만 한 게 아니라 생각지도 못한 선물을 주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내게 서울역의 기억이 함께 있는 건 아마도 그 전에 한 번 정도는 동생을 마중 나갔기 때문이 아닐까? 훈이가 슬그머니 주먹손을 내밀었다. 언니야, 이거니 가지라. 동생 손에는 작은 봉지가 쥐어져 있었다. 그 안에는 각양각색의 구슬이 들어있었다. 얼마나 예쁘던지. 나의 부족한 표현력으로는 차마 설명할 길이 없다. 당시 구슬치기는 모든 아이들에게 최고의 놀이였다. 구슬을 많이 가진 아이는 나이가 어려도 또래에서 존경의 대상이 되는 권력자였다. 동생이 선물한 구슬은 양에서나 질에서나 실로 최고 수준이었다. 이 구슬을 따기 위해 동생이 시골에서 얼마나 피나는 노력으로 인고의 세월을 보냈을까. 어렸지만 나는 그때도 알았다. 그 구슬이 동생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목이 메는 것을 참으며 나는 말했다. 고맙다, 훈아.
그리고 바로 밖으로 뛰어나갔다. 이 구슬을 기반으로 100배, 200배의 결실을 만들어 형 노릇을 하고 싶었다. 그리고 이렇게 외치려고 했다. 훈아, 네가 준 구슬로 내가 이렇게 많이 땄어. 이거 너 다 가져. 그로부터 긴 시간이 흘러 입대하고 논산훈련소에 있던 동생에게 항상 고백하고 싶었지만 차마 못했던 고해 성사를 위문 편지로 대신했다. 그날 네가 힘들게 따온 구슬 하루 만에 다 잃은 거 많이 따서 주고 싶었는데 그만 몽땅 다 잃은 거 정말 미안하다. 어릴 때부터 동생은 세상에서 제일 좋은 사람이 할머니라고 했다. 엄마 체면을 봐서라도 나는 엄마라고 대답하곤 했는데 동생은 한치의 흔들림이 없었다. 새 밤이 새 달로 느껴지는 동생에게 진영은 분명 할머니의 품이었을 거다. 엄마 품보다 따뜻한 할머니의 품이 바로 눈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동생이 벽에 걸린 달력을 보았다. 그리고 다시 한숨을 쉬었다. 아빠는 전공별 국비 장학생 시험에서 신학 부분 1등을 했다. 그러나 장학금은 학비에만 해당되었다. 대부분 국비 장학생이 가족과 함께 유학길에 오르는 건 불가능에 가깝던 시절이었다. 게다가 얼마 전 우리 집에는 막내 성수가 태어났고 곧 돌이었다. 장장 5 식구인 것이다. 아빠는 막내의 돌을 채 보지 못하고 미국으로 떠났다. 그 사실이 아빠에겐 특히 마음의 짐으로 남았을 것 같다. 진영에 와서 막내는 돌을 맞았다. 그때 찍은 돌 사진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다. 우리 형제들 중 유일하게 도련님 한복을 입고 찍은 사진이었다. 돌 사진은커녕 태어나서 한복이라고는 입어본 적 없던 나와 훈이는 어린 마음에도 막내 돌 사진을 보며 조금은 부러워했던 것 같다. 유학을 떠나기 전까지 아빠가 사역하던 성도교회는 6.25 피난민이었던 이북 사람들이 세운 대표적인 교회 중 하나로 남산 아래 회원동에 있었다. 우리 가족은 교회 마당이 있는 사택에서 살았다. 아빠는 한 명으로 시작한 대학부를 짧은 시간에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로 성장시켰다. 성도교회 대학부와 관련해서 내게는 아직도 기억에 남는 풍경이 있다. 집에서 나와 교회 마당을 가로질러 가면 높은 층계가 나오는데 그 위에 또 하나의 마당이 펼쳐졌고 그곳에 본당과 교육관이 있었다. 대학부 집회는 네모난 모양의 교육관에서 아침부터 거의 저녁까지 이루어졌는데 마당 한가운데까지 힘차면서도 간절한 찬송이 흘러나왔다. 거기서 놀던 내 귀에 매주 울려 퍼지던 찬양 하나를 나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한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대학부 형과 누나들은 전도에 열심이었다. 한 대학부 누나가 어떤 남자의 손을 잡고 진지하게 얘기하고 있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주의 깊게 듣던 그 남자가 갑자기 서럽게 우는 게 아닌가? 다 큰 어른이 소리내어 엉엉 우는 모습이 내겐 참으로 강렬한 인상으로 다가왔다. 당시 대학부 형과 누나들은 한박 웃음이 얼굴에서 떠나지 않는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이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있을 때면 아빠도 항상 웃고 있었다. 성도교회 대학부 시절 아빠는 더 많은 공부가 필요하다고 느꼈다. 마흔을 눈앞에 둔 가장이 가족을 다 두고 미국으로 떠나는 결심을 한다는 건 결코 쉽지 않았을 거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더 대단한 사람은 짧게는 3년, 길게는 몇 년이 될지 모르는 유학길에 남편을 떠나보내고 혼자 세 아들을 키운 엄마였다. 아빠가 돈을 벌러 간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엄마에게 무슨 특별한 생계수단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엄마를 기다린 건 남이 결코 알 수 없는 고독과 가난이었다. 그러나 나와 동생이 그런 속사정까지 알 리 없었다. 공항에서 짧은 인사를 한 뒤 줄무늬 하늘색 자켓을 입은 아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출국 심사장 안으로 사라졌다. 나는 살면서 아빠의 눈물을 본 기억이 몇 번 없다. 하지만 그날 앞으로만 곧장 걸어갔던 아빠는 비행기 안에서 아마도 많이 울었을 것이다. 공항에서 나오자마자 나와 훈이에게 아빠라는 존재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우리는 번져 나오는 회심의 미소를 참을 수가 없었다. 마냥 좋아라 철없이 웃는 두 아들, 그리고 품에서 세상 모르고 잠이 든 막내 아들을 보면서 엄마는 소리 없이 울었다. 그날 오후 우리는 진영으로 떠나는 완행열차에 몸을 실었다.